1970년대 후반 북한의 평양은 겉으로 보기엔 단단한 체제의 수도였다. 그러나 그 안은 무대였다. 무대 위에는 인민이 있었고 무대 아래에는 관객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연출의 중심에 김정일이 있었다. 그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영화 감독처럼 나라를 조정하고 싶어 했다. 그의 하루는 대부분 영화 필름으로 시작해 영화로 끝났다. 그는 매일같이 외국 영화 수십 편을 감상했고 스스로를 예술가이자 혁명가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욕망한 것은 진짜 영화였다. 그가 원하는 영화는 선전물이 아니라 세계가 감탄할 예술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영화는 그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다. 영화는 교조적이었고 인민 배우들은 진정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다. 김정일은 점점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그의 시선은 남한으로 향했다. 그 무렵 남한의 영화계는 황금기였다. 19만 6070년대 신상옥이라는 이름은 남한 영화의 전성기를 상징했다. 그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빨간 마후라 등 수많은 명작을 만든 거장이었다. 남한에서 그는 이미 영화의 황제라 불렸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유신체제의 검열과 영화계의 통제는 그를 옥죄었다. 그는 자유롭게 만들고 싶었고 정부는 통제하고 싶었다. 이 충돌 속에서 그의 영화사는 폐쇄되었고 그는 몰락했다. 바로 그 시점에 평양의 김정일은 그의 이름을 입에 올렸다. 김정일은 남한에서 신상옥 부부가 정부와 마찰을 겪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결심했다. 그를 데려오라. 1978년 1월 홍콩에서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다. 남한의 여배우 최은희가 갑자기 실종된 것이다. 그녀는 신상옥 감독의 전 부인이자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여배우였다. 그녀는 광고 촬영을 위해 홍콩에 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경찰은 납치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단서는 없었다. 신상옥은 전 부인의 행방을 찾기 위해 직접 홍콩으로 갔다. 그러나 그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행방불명됐다. 세상은 놀랐다. 두 사람이 동시에 사라진 것이다. 그들은 각기 다른 시점에 같은 목적지로 향하고 있었다. 목적지는 평양이었다. 김정일은 직접 그 납치 작전을 지시했다. 그의 지령은 치밀했다. 최은희는 먼저 납치되어 평양으로 이송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눈가리개를 한 채로 비행기에 실렸다. 도착한 곳은 어딘가 낯선 공항, 조용한 건물, 낯선 사람들의 인사였다. 그녀가 마주한 첫 인물은 김정일이었다. 그는 부드럽게 인사했다. 최은희 동무 오랫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위압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김정일은 그녀를 존경한다고 말했다. 그녀가 남조선 최고의 여배우이자 진정한 예술가라며 극찬했다. 그리고 말했다. 우리 인민에게도 진짜 예술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편 신상옥은 그 사실을 모른 채 홍콩에서 그녀를 찾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남자가 접근했다. 최은희 씨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신상옥은 그 말을 따라갔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는 차에 태워졌고 곧 눈이 가려졌으며 마취됐다. 깨어났을 때 그는 이미 북한에 있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다. 그는 탈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곧 붙잡혔고 보이부 감옥에 수감되었다. 신상옥은 몇 달 동안 독방에서 버텼다. 배급은 끊겼고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굶주림 속에서 죽음을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문이 열리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감독님, 저예요. 최은이었다. 그녀는 이미 김정일의 보호 아래 있었다. 신상옥은 울음을 삼켰다. 그들은 다시 만났지만 자유는 없었다. 김정일은 그들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이제부터 우리 조선의 영화를 세계에 알립시다. 그는 신상옥에게 영화사를 세우게 했다. 이름은 신필름이었다. 남한에서의 이름을 그대로 썼다. 김정일은 영화 제작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제공했다. 필름, 장비, 배우, 그리고 예산. 그는 제작 총감독처럼 행동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현장을 방문해 카메라 각도, 배우의 표정, 대사의 강세까지 지시했다. 신상옥은 처음엔 순응했다. 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곧 김정일의 영화적 욕망이 얼마나 집요한지 깨달았다. 그는 단지 선전 영화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칸 영화제에 출품될 예술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 그들은 1983년부터 1986년까지 7편의 영화를 만들었다. 그중 대표작이 불가사리였다. 괴수 영화였다. 그러나 단순한 괴수물이 아니었다. 김정일은 일본의 고질라 영화에 매료되어 있었고 북한판 고질라를 만들고 싶어 했다. 그는 직접 불가사리의 콘셉트를 잡았다. 인간의 탐욕이 낳은 괴물, 그러나 인민의 무기로 다시 변하는 존재. 신상옥은 이 작품에 자신의 혼을 실었다. 결과물은 북한 영화사에서 전례 없는 수준이었다. 촬영 기법, 특수효과, 배우 연기 모두 과거와 달랐다. 북한 내부에서는 경이로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퍼졌다. 감독 동지가 아니라 김정일의 영화라는 말이 돌았다. 김정일은 만족했다. 그는 신상옥에게 더 큰 야망을 드러냈다. 이제 유럽 영화제에 내보냅시다. 그러나 그 말은 탈출의 기회가 되었다. 1986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영화 관련 행사 참석을 위해 부부는 해외로 나갈 수 있었다. 보이부 요원이 동행했지만 신상옥은 이미 결심하고 있었다. 그는 호텔 밖으로 나갔고 최은희의 손을 잡았다. 지금이야. 두 사람은 달렸다. 그리고 근처의 미국 대사관으로 향했다. 그 순간 경비들이 뒤쫓았고 긴 추격전이 벌어졌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미 대사관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자유를 되찾았다. 그들의 탈출 소식은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CNN은 북한 납치 부부의 영화 같은 탈출이라 보도했다. 김정일은 분노했다. 평양에서는 이 사건을 철저히 은폐했다. 공식 발표는 없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영화 관련 간부 수십 명이 문책을 받았다. 이후 북한의 영화 정책은 다시 폐쇄적으로 변했다. 신상옥과 최은희는 이후 미국으로 망명해 그 사건의 전말을 공개했다. 신상옥은 훗날 이렇게 회고했다. 그는 영화광이었다. 그러나 영화보다 더 연출하고 싶었던 건 현실이었다. 김정일은 실제로 영화 관련 서적을 수천 권 읽었다. 그의 사무실에는 세계 영화 1만 편 리스트가 있었다. 그는 하루 3편씩 영화를 감상하며 대사를 외우고 카메라 움직임을 분석했다. 그는 헐리우드 감독들의 연출 방식을 연구했고 알프레드 히치콕을 존경했다. 그는 히치콕처럼 인간 심리를 연출하라고 지시하곤 했다. 하지만 북한에서 그 말은 공포로 지배하라는 뜻이었다. 그의 영화광적 열정은 결국 전체주의의 도구가 되었다. 신상옥은 그와의 관계를 감옥 속의 협업이라 표현했다. 그는 김정일의 눈을 피해 몰래 영화적 자유를 숨겼다. 배우들의 감정선을 세밀히 살리고 인민의 고통을 은유로 표현했다. 김정일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혹은 알아채고도 놔뒀다. 어쩌면 그 역시 예술가였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통제 속에서조차 진짜 예술을 갈망했다. 그러나 그의 예술은 끝내 체제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 사건은 지금도 세계 영화사에서 유례없는 사건으로 남아있다. 한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타국의 감독과 배우를 납치해 예술을 만들게 한 이야기. 그 안에는 예술과 권력, 자유와 억압, 인간과 체제의 모순이 응축되어 있다. 신상옥은 훗날 이렇게 말했다. 그는 악마였지만 동시에 예술가였다. 그는 세상을 영화처럼 살았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납치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권력이 예술을 집어삼킨 비극이며 예술이 결국 인간의 자유로 회귀하는 역설이다. 김정일이 만든 영화는 모두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한 편의 현실 드라마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김정일은 영화를 통해 세계를 통제하고 싶었고 신상옥은 영화를 통해 세계를 벗어나고 싶었다. 결국 영화는 김정일의 손을 떠나 신상옥의 탈출로 완성되었다. 그리고 그 탈출이야말로 그가 만든 마지막 영화였다.